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복지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안 쓸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도 성장,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가파른 속도로 초고속 성장을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라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사정이 좋아지니까. 절대 수준으로는 가능할지라도요. 문제는 뭐냐면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그런 거예요. 오르막길에서는 좀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죠. 나아지니까. 그죠? 몸도 아프다가 좋아질 때하고 좋다가 나빠질 때하고 똑같이 아픈 것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고도성장기에서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고 실제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고도성장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한국에서 국가 대신 복지를 해온 건 뭐죠? 한마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국가 대신에 모든 복지를 다 책임졌습니다. 어린아이 돌보는 것, 노인, 심지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다. 기업에서 나물라라 해도 그 사람이 시골에 가서 그냥 몇 달 쉬고 다시 산업계로 복귀해요. 원래는 회사 갈 일을 가족이 다 책임진 겁니다. 가족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가족주의, 혈연 이런 것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개개인을 일일이 돌보지 않아도 사회 저변에 그런 토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습니까? 확 깨진 게 IMF 금융위기 때 이제 가족이 버팀목이 아니라 가족 자체가 사회의 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노인, 아이 이렇게 다 오손도손 살던 이런 단위가 흩어지면서 아버지는 노숙인 되고 애들은 고학원 가고 노인은 양로원 가고 이게 다 복지 부담으로 다 전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또 빨랐습니다. 우리는 성장도 압축적이지만 해체도 되게 압축적이에요. 도저히 대비도 안 된 채로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10년 이상은 지금 흐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마을을 이야기하는가?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되묻게 됩니다. 마을은 우리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방학골 복지관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인문학은 바로 거기에 소명이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타인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동물입니다. 동물 가운데는 별로 타인한테 타자한테 의존하지 않는 동물이 많아요. 예를 들어 표범 같은 애들이죠. 표범. 거의 혼자 지내죠. 이렇게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산에 나무에 혼자 있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런 것처럼 고독해. 그걸 견뎌요. 그게 속성이에요. 근데 대부분 포유류들은 약간의 무리를 지어서 합니다. 호랑이, 사자, 들개, 하이에나, 들개 이런 애는 좀 더 무리를 많이 짓고 코끼리도 엄마하고 새끼하고 잘 같이 다니고 침팬지나 이런 애들 더 좀 무리가 많고 개미나 벌은 곤충이니까 제외하고요. 사람은 이런 포유류, 이 정도 몸집까지 포유류 중에서 가장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없이는 못 살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만큼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한 2개월 정도만 어미가 봐주면 그 다음은 혼자 살거나 사람이 길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엄마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까지 엄마가 있어야 됩니까? 20살 넘어서도 30 돼서도 엄마가 아직도 필요한 집이 있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야생 상태로 가도요. 7, 8살까지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혼자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돼도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항상 같이 있지 않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밥을 해결을 못하죠. 사냥이든 농사든 간에 혼자 산다는 건 이건 그냥 죽음입니다.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취약해요. 그런 점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하나가 있고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를 줘도 못 견디고 자살하고 좀 떨어뜨려 놓으면 외로워서 못 견딥니다. 고독. 이 빈곤 노인들도 가난보다 어려운 게 힘든 게 고독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지하철 운전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우선 승객들을 계속 보죠. 인사도 나누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노선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핸들을 움직이면 차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좀 지루하지가 않은데 전철, 지하철은요 그 노선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선로를 자기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불빛 볼 게 없어요. 앞에 그냥 큰 걸 큰 거예요. 또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분들이 제일 위로받는 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도저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전철 운전하는 분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들이 그나마 일하면서 힘들지만 보람을 느낄 때 가슴 뿌듯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전해줬는데 뭐냐면 이 지하철에 쫙 들어갈 때 가끔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어줘요. 전철 아저씨한테 그냥 무심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인간 스킬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눈동자 표정 하나에 그 몸짓 하나에 하루가 달라지는 그런 거지. 어제 MBC 보니까 퀵서비스를 하는 분을 쭉 다뤘는데 그분들도 퀵서비스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돈이 별로 안 되고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우리나라에 15만 명이랍니다. 점점 더 늘어나요. 근데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좀 늦게 왔다고 막 박대하고 늦을 수밖에 없어 사정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주소 잘못 가르쳐주고 한참 막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을 가고 그쪽에 잘못해놓고 왜 늦게 오냐고 그러고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 힘이 쭉 빠진다.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굉장히 늦어서 미안해서 막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참 고맙다고 말할 때 또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뭐 퀵서비스 가만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타인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그걸 되게 인색하게 부는 거죠. 잘 안 주는 거죠. 빈말 한마디 그런 것도 잘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난폭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해요. 그동안 고도성장 속에서는 돈이었습니다. 돈 버는 기쁨,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자동차 이런 거 넓히는 그 보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딱 꺾이고 저성장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제자리입니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빠르게 변화돼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지금 힘들어진 시대예요. 인간은 그냥 생리적으로 뭐가 충족된다고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뭔가 현재를 넘어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지 않으면 그걸 향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모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 주고 뭐 물건 살 때 행복할 것 같지. 그것보다 훨씬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조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할 때입니다. 인간이 행복한 건 두 가지. 행복과 사랑, 사랑과 창조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돈이 막 벌릴 때는 사랑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아도 그 획득의 기쁨 때문에 아니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보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돈은 그 옛날만큼 안 벌린다고 할 때 무슨 기쁨으로 살 것인가? 더 이상 창조의 과제가 안 보이고 사랑할 대상이 옆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보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장이 마을이다 하는 겁니다.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분이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어떤 40대 남자가 찾아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약간 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젊을 때부터 일이 꼬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친척이랑 결혼시키려고 이 둘 사이를 갈라놨어요. 자기는 그 사실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장난친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우리 아버지를 꼬셔갖고 또 엄마 버리게 하고 엄마랑 이게 된 거예요. 또 새엄마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화가 나갖고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총을 쐈어요. 근데 총을 쐈는데 그 여자는 안 맞고 자기 아버지가 맞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10몇 년을 지냈는데 그 사이에 뭐 딸은 거의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취급도 안 하고 자기 깜빵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6개월 먼저 나갔는데 그 친구가 나가보니까 자기 아내를 벌써 가로챘어요. 딸은 자기랑 외면해. 도대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뭐 경력이 있으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뭐 대신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갖고 신부님을 찾아와서 나 이거 살 이유가 없다. 죽겠다. 자살하겠다. 그때 신부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분이라면 위로하고 교육이하고 사셔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 좀 딱하네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네요. 근데요, 당신 뭐 언제 죽으나 오늘 죽으나 한 달 있다 죽으나 뭐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신부님이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헤비타트 운동 같은 거.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 집 위에 집 지어주는데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당신 어차피 죽을 건데 언제 죽나 뭐 마찬가지인데 좀 죽기 전에 이거 한 번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죠. 도와주겠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신부님이 나한테 불쌍하다고 돈을 쥐어줬다면 자기는 바로 자살했을 겁니다. 난 역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이어줬기 때문에 자기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자원봉사 하는데 그게 뭐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실현이고 진짜 사람으로서 자기의 값어치를 발견하는 그런 그 참여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기저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면요, 라컬리파타라는 게 있는데 쓴 이유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떠요. 그래서 좋습니다. 라컬리파타 이게 뭐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북돋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바로 여기서 실현할 수는 없지만 좀 힌트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자들이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돼요. 방송국을 만들어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걸 여기저기 보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정신질환자들이 노래도 하고 톡쇼도 하고 그 라디오로 송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파수만 맞추면 지역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끼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창조를 하죠. 그걸 통해 치유가 됩니다. 세상과 만납니다. 그 접점이 여기 있는 거죠. 만납니다. 또 하나, 보통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거죠. 사실 정신분열증 환자, 그러면 우리는 뭐 대구차진 방화 이런 것만 연상해요. 근데 정신과에서 얘기 들어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의외로 착하다는 거예요. 얼핏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뭐 미치광이 막 정신분열증이란 말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 써요. 그 편견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 통합실조증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이런 걸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합실조증 뭐가 이게 하려면 다른 게 자꾸 끼어들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을 괴롭히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몇 가지 그 대중매체나 무슨 소설이나 아니면 몇 가지 사건 그런 걸 통해서 굳어진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의 그런 문화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세상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몇 가지 사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방학골 여기에서도 도서관
잠깐 소개가 나왔는데 도서관과 관련돼서 재밌는 그 시도 프로젝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이런 게 있어요. 리딩 라이브러리. 살아있는 도서관인데 죽은 도서관이 있냐 그런 뭐냐면 보통 도서관은 책을 대출해 주죠. 이 도서관에서는 사람을 대출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래서 도서관 가면 쭉 써 있어요. 전과자, 전직 소방관, 동물 애호단체 회원, 활동가,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왔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분 내로 그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딱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올 수 있는 사람만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도서관 안에서. 그래서 자리가 쫙 있어요. 1대1로. 이거 검색해 보시면 이거 리빙 라이브러리 해서 구글 검색하면 동영상이 떠요. 그래서 강의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반복하고 학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으셔도 제가 설명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그런 겁니다. 편견을 깨자. 고정관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스테레오타입으로 갖고 있을 만한 그런 것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기를 내놓는 거죠. 난 사실 이런 사람, 동물 애호단체 사람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평화를 사랑해요. 이런 거. 직접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요. 돈 하나도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도요.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 만들기가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원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냥 얼핏 봐서는 모르는데 잘 들여다보면 보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자산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산이라고 하면 돈, 부동산 이런 것만 생각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어떤 재능, 그 사람의 인내,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힘 이런 게 엄청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게 있거든요. 몰라서 연기가 안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텔레비만 틀어 심심하면 그 대신에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의 인생을 들어본다. 나 또한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다 한다면 그건 새로운 만남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가능합니다. 꼭 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공원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약속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설계하면은 지역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해도 왜 고독하다고 합니까? 대학생들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지만 속 깊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어지는 통로 이것을 잇는 것 그게 마을 만들기인데 마을 만들기 잘못하는 지역들 보면은 맨 그냥 하드웨어 건물 짓고 도로 내고 거리 꾸미고 이런 것만 한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의 통로를 함께 이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노후해지고 오히려 추한 그런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무엇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기의 인생 경험 스토리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로 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65세 인구, 65세가 노인이죠. 40세를 부록이라고 하고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고 60세를 이순이라고 하고 70세를 고이라고 하죠. 65세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지공이라고 아시죠? 지공. 지하철 공짜를 줄여서 지공. 요새 교양 상식인데. 근데 사실 65세 우리나라 문제는 뭐죠? 50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인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니까 10년 이상 공백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정작 65세가 돼도 아직 너무 정정하고 의욕도 넘치고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100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세 이상. 65세 이상이 지금 11%예요. 11%. 아직 11%밖에 안 되세요. 2025년에 20%가 돼요. 지금. 2025년에 아직 노인 안 되신 분 많은 대부분. 지금보다 2배. 100살 이상 노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현재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90%가 여성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최장수, 상식인데 최장수가 115세래요. 현재 스코어.